이 불교를 철학하다라는 책을 그 책은 이제 그 법보신문에 이렇게 연재를 했던 책인데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강연을 부탁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 12연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 얘기를 이제 주로 해볼까 합니다. 사실 그 책에서는 뭐 이것저것 다 다루고 있어가지고서 강연을 하거나 할 땐 사실 조금 난감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개만 이렇게 뭘 골라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걸 갖고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는 오히려 편했었는데 일단 뭐 이렇게 이 12연기인데 먼저 뭐 연기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이 불교 더구나 이렇게 첫눈에 봐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이 불교 그 절에도 많이 다니시고 불교 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셨을 분들 같아서 제가 이렇게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긴 합니다만 그 불교의 가르침을 이제 연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연기법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이렇게 답을 하시나요? 불교에 대해 관심 있는 분이 연기법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을 하시나요? 이 암경에 나오는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대강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시는데 그 문장을 저도 봤는데 굉장히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관을 얘기를 하는 건지 서로 이렇게 상관적이라는 건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 가지고서 부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게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문장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불교 역사에서 이렇게 쭉 그 가르침이 펼쳐지면서 진행되어 온 걸 보면서 그 의미를 거꾸로 추론하는 게 맞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연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것들 연기적 조건이라고 하는 말과 결부가 돼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기대어 있는 조건 이런 뜻이죠. 연기적 조건이라는 건.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땐 보통 이렇게 dependent condition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것이 그것이기 위해서 기대어 있는 조건 이런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이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것도 그것이 기대어 있는 연기적 조건에 따라서 그 본성을 달리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청중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을 조건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강사로서 이렇게 강연자로서 이렇게 존재하지만 사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흩어져 사라지고 아니면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 만났을 때는 이제 그냥 한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만나서 저희 어머니도 물론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십니다만 거기서 이렇게 제가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됩니다. 거기서는 안 먹어주시는 거죠. 거기서는 한 사람의 아들일 뿐인 겁니다. 아들은 영원히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달라지면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렇게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런 방식으로 절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걸 조금 더 이렇게 밀고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사물을 보는 아주 다른 종류의 사고방식, 아주 흔하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사고방식을 이렇게 포함하고 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제 옆에 이렇게 지금 어깨 위에 뭐 하나 얹어놨습니다. 뭔지 보이시나요? 이 마음법에 밝으신 분들이니까 이 마음을 정의하셔서 보시면 이거 보일 텐데 뭡니까 이거? 이거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 예. 이제 보이시죠? 예. 이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딱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얹어놓고서 제가 이렇게 이 마이크 대신에 활을 잡고서 이 연주를 하면은 어떤 소리가 날까요? 대강 짐작이 되실 겁니다. 바이올린은 또 뭐죠? 바이올린의 본질이라는 건 뭐죠? 악기죠, 악기. 여러분이 아시는 건 그렇죠? 그걸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 연주를 하기 위한 악기예요. 그런데 제 어깨 위에서 제가 이렇게 얹어놓고서 활을 이렇게 휘둘렀을 때 그게 악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도 그걸 악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불행히도 없어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휘젓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2분도 안 돼 가지고서
그만 이럴 겁니다. 그렇게 말하기 민망하시면 그냥 일어서서 나가실 겁니다. 그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멋지게 연주하려고 애써봐야 이 제 어깨 위에 얹는 것은 악기가 아니고 고문기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못 나가게 붙잡아 놓고서 한 10분 연주하면 다 돌아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게 정경화나 이런 사람 사라장 어깨 위에 딱 올라가지고서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는 아주 훌륭한 악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 바이올린을 그렇다 그러면 이 고문기계하고 악기하고 어떤 게 바이올린의 본성인가 이렇게 물으시면은 악기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럼 이 고문기계 제 어깨에서 이렇게 소리 난 건 바이올린의 본성하고 이 물건의 본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게 본성이 상관이 없다 그러면 고문기계가 될 수 없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백남준 아시죠? 이 백남준이 이제 그 예전에 그 뉴욕에서 바이올린을 뒤에다가 실로 끌어 묶고서는 이러고서 뉴욕 시내를 3시간 동안 돌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이때 백남준 손에 이렇게 질질 끌려다닌 이 물건은 무엇인가? 악기일까요? 고문기계는 아니죠. 꼬리. 예. 꼬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악기라고도 할 수 없고 고문기계라고도 할 수 없는 이 퍼포먼스의 도구가 된 겁니다. 백남준은 이런 걸 많이 했어요. 그 예전에 60년대에는 바이올린을 이렇게 이 목을 잡고서 바이올린 이렇게 해서 목을 잡고서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천천히. 그래서 이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돌린 다음에 펑 내리쳤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올렸을 때 좌중에 앉아있던 사람이 청중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만하고 소리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 드레스덴 그 드레스덴 그 교향악단의 그 제일 바이올린 주자였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예상이 되니까 그만하고 이렇게 못 견디고 소리를 지른 겁니다. 백남준은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했을까? 왜 그 사람은 그걸 보고서 못 견디고 소리를 질렀을까?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건 더 이상 바이올린이 바이올린일 수 없게 되어버린 이런 사태를 예견을 해서 이제 제발 그 바이올린으로 그냥 남겨둬 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 겁니다. 백남준은 이건 바이올린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을 이 바이올린과 함께 깨버리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이건 악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깨버리고 싶었던 걸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 바이올린은 악기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 똑같이 생긴 이 물성이라고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사물이 누구 어깨에 올라가는지 누구 손에 들어가는지 누구와 어떻게 만나는지에 따라서 아주 다른 것들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우리는 그걸 찾고 바이올린의 본성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악기인 바이올린을 이렇게 쓰는 거야 저렇게 쓰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쓸 때 고문기계가 되고 이렇게 쓸 땐 악기가 되고 이렇게 쓸 땐 장식품이 되고 이렇게 될 땐 퍼포먼스 도구가 되고 그게 바로 그것들의 본성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똑같이 물리적 성질이 하나 안 달라져도 이 바이올린이 만나는 이유 이 바이올린이 기대어 있는 조건에 따라서 이것들의 본성이 아주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이올린뿐만이겠습니까? 이번에 보이시나요? 제가 뭐 하나 집어들고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리자면 이 망치입니다. 망치. 이 망치. 이건 도구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시죠. 그죠? 근데 이걸로 못대가리를 치면 틀림없이 도구지만 사람의 대가리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흉기가 됩니다. 어떤 게 본성이겠습니까? 이 도구인 망치를 흉기로 쓴 겁니까? 그건 아닌 거죠. 어떤 이유가 만나는가에 따라 도구도 됐다가 흉기도 됐다가 장식품도 됐다가 역시 퍼포먼스도 됐다가 아무거나 다 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사실은 그 서양에서는 더 오래됐지만 대부분은 다 어떤 것도 다 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도 본성이 있고 모두 다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 불변의 본성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 불변의 본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걸 찾으려고 하는 게 형이상학이라고 하는데 어떤 조건에도 달라지 않는 그런 본성 그런 걸 실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철학에서는. 근데 이 불교의 사고방식, 연기법의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본성 같은 건 없다라는 겁니다.
조건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 달라지는 거 본성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다 본성이고 변하지 않는 본성이라는 건 아예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제 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누구와 만나는가에 따라서 제 본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이렇게 이 흑인들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이웃과 만나는가에 따라서 자유인으로 살 수도 있었지만 자유인으로 살다가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삶을 살기도 했고 지금은 임노동자가 돼서 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누구와 만나는가에 따라서 본성이 달라집니다. 그 점에서 보면은 연기법에서 말하는 본성이라는 거는 나의 본성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이웃에 달려있는 이웃에 있는 셈인 거지요. 바이올린의 이 물건의 본성도 이 안에 바이올린 통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만나는 바깥 외부에 있는 이웃들에게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조건을 떠난 상태의 어떤 정해진 본성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나중에 그 용수 스님이 말한 그 공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겠죠. 뭐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연기적인 사고하고 딱 그대로 이어져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볼 때 이것은 통상적인 사고하고 정말로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형이상학하고 달라질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지금 익숙한 서양의 과학 같은 경우에 서양의 과학은 X하고 Y 간의 이렇게 인과적 관계를 이렇게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 관계라고도 하죠. 분석적 인과성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제가 이거 들고 있던 이 마이크를 놓으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거리 같은 거, 이 떨어지는 거리는 이 질량에 상관없고 떨어지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한다. 뭐 이게 갈릴레이 법칙인데 뭐 이런 거. 그래서 시간과 떨어지는 거리의 관계, 시간과 속도의 관계, 뭐 등등 이런 것들 그 두 개의 변수 간의 관계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달라져도 그대로 관철되는 걸 법칙이라고 하기 때문에 법칙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건과 무관한 어떤 이 불변성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중요한 것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게 됩니다. 이 갈릴레이 법칙은 뭐 조금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벼운 거하고 무거운 거를 같이 떨어뜨리면 둘 다 무게랑 상관없이 똑같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이렇게 같이 떨어뜨리면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똑같이 떨어질까요? 따로 다르게 떨어질까요? 이 매직이 먼저 떨어졌죠? 무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속도로 안 떨어집니다. 그 점에서 보면 갈릴레이 얘기는 틀린 겁니다. 근데 왜 갈릴레이가 법칙이라고 하는가? 갈릴레이의 전제는 진공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진공. 매질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매질이 지금 여기 공기거든요. 만약에 매질을 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떨어집니다, 둘 다. 쇠와 나무, 그러면 매질이 물일 때는 쇠는 떨어져도 이건 안 떨어져요. 매질이 공기일 땐 뭐 역시 쇠가 빨리 떨어지겠죠. 즉, 요걸 초기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조건, 연기적 조건들이 같다라고 가정을 할 때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조건이 달라지면 같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대과학에서 카오스 이론, 뭐 지금은 뭐 복잡계 이론이라고 이렇게 다시 불리기도 하는데 카오스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나비 효과 있죠. 초기 조건의 민감성이라고 그러는데 북경에서 이 나비 날갯짓이 저희 캘리포니아 해안에 폭풍을 만들어낸다 이런 거. 그게 이제 이 로렌츠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기상을 이렇게 예측하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게 초기 조건이 좀만 달라져도 확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원래 방정식은 초기 조건과 상관없이 일정한 저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일들, 그래서 지금은 이 초기 조건에 대한 민감성이 법칙 자체를 바꿔버릴 정도로 아예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연기적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법칙을 바꿔버리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까지는 전부 그런 걸 지워버리면서 같다고 가정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법칙을 썼던 거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20세기 후반 이 카오스 이론이라는 건 그 1960년대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2000년대 들어와서 이렇게 확 알려지게 된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21세기적인 과학 이런 것이 이제 오히려 연기적인 사유라고 하는 것들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종류의 사유는 이제 20세기 후반에 이제 지금 이렇게 잘 이렇게 알려진 뭐 이렇게 현대 철학자들에 의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생각이 이제 연기적 사고이기 때문에 그냥 뭐 이 어디나 두루춘풍형으로 다 이렇게 싸우는 이런 종류의 생각 이런 게 아닙니다. 아주 유니크한 사고 방식입니다. 불교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제 이런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과 결부해서 이제 그 12연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잘 아시겠죠. 뭐 이렇게 무명, 행식, 명색을 해서 쭉 해서 유생, 노사로 이어지는 12개의 그 개념들의 쭉 연쇄들. 그래서 이 노사라고 하는 것은 생을 연기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생, 노사, 유를 조건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연기법을 이렇게 이 생과 노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연기법으로 설명을 하는 그 인과의 계열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건 이제 그렇게 이 시다르타 이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이 출가를 할 때 이렇게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고통에 가득 찬 것을 보고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없을까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출가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애초에 당신께서 출가했을 때 이 문제의식을 어떤 식으로든 해명하고 답을 제시를 하고 싶었던 것일 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냈던 답이 이제 그 12연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노사의 고통이 어떤 식으로 연원하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무지와 결부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밝혀준 것인데, 근데 이제 제가 불교 공부를 쭉 하면서 불교 공부를 쭉 할 때 이 12연기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넘기고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도 계속 걸리는데 왜 넘기고 간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됐던 겁니다. 이 생각보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불교를 일단 받아들이고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고 맞는 거겠지, 부처님 말씀이니까 이러셨겠지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별로 그렇지 못했던 터에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서 생각하는 이런 습관이 이렇게 몸에 배 있는지라 왜 무명, 행식, 명색 이런 게 쭉 이 계열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항들이 몇 개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무명, 행식, 명색, 그 다음에 육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식이라고 얘기를 할 때 식은 육근의 작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 6가지 감각기관이 포착한 것, 이런 것들이 식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식이 육근이 없이 나온 겁니다. 육처가 뒤에 나오잖아요. 그것도 한참 뒤에 나와요. 두세 개 건너뛴 다음에 나와요. 즉 육처가 없는데 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육처가 없는데 어떻게 식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돌멩이가 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물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돌멩이에도 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보통 그렇게 생각 잘 안 하시니까. 그리고 보통 여기서는 이렇게 중생, 즉 생명이 있는 것들을 주로 전제를 하고 있는데, 식이라면 당연히 육근이 있어야지 식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왜 식보다 먼저 이 얘기를 하셨을까? 이런 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뒤에 이 감수작용이 그 뒤에 나오는데, 이 감수작용도 감각기관의 작용이지요. 이거하고 식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왜 여기 2번 썼지? 이런 거. 2번 썼는데 이게 같은 걸까? 같은 거라면 이렇게 2번 부처님이 그렇게 허술할까? 뭐 이런 생각도 이제 거꾸로 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근본적인 거는,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노사를 고통으로 여기는 이런 종류의 관념이 사실 무지고 무지의 산물인데, 그 무지의 가장 이거 해명하기 위한 첫 번째 고리가 이제 무명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무명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빛이 없는 거니까 무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무지를 이렇게 이 노사에 이르는 여러 가지 무지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지들, 중생이 갖고 있는 무지들을 무명이라는 무지로 설명을 한 거거든요. 이건 무지를 설명한 게 아닌 겁니다. 무지를 설명하는 이 계열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무지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무명이 무지니까, 무지로 시작하니까 무지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가 설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다 그러면 이 무명을 무지라고 말해도 좋을까? 이건 순환론인데 증명해야 될 것을 전제를 해버리는 건데, 뭐 이런 식의 의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부처님의 그 가르침 중에 핵심을 요약할 때 또 하나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무아 아닙니까? 무아인데 이 12연기, 그리고 그 무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무아와 반대되는 게 아상일 텐데, 당연히 그 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의 중요한 원천이고 이유일 텐데, 12연기의 그 12개 항목 중에는 아상이 없지 않습니까? 혹은 나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좀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여기 왜 빠졌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혹시? 저는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이 중요한 게 왜 거기서 빠졌지?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고서 보니까 그냥 이 단어 12개의 개념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설명이라는 것들을 그냥 너무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쉽게 생각하고 쉽게 받아들이고,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이 12연기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채 알고 있다고 받아들였던, 그 받아들이게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이런 의구심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12연기는 무지를 설명하는 건데 12연기도 그 무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통상적인 설명 방식을 떠나서 뭐 책이나 뭐나 이런 데 나오는 그 설명 방식을 믿지 말고 제가 한번 이렇게 따져보자.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좀 따져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일단 그 무지라는 개념을 가정하지 않고 무명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일 이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은 그 무명은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뭘 안다, 그 실상을 안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이제 거리가 있는 개념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무명하고 무지는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지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왜 무명은 무지가 아닌데 알지 못함을 뜻하는 말이 되었을까? 저는 그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니까 이 지식인이 뭐니 뭘 안다라는 개념 이전, 일단 그 안다라는 개념에 없던 안다니 뭐니 이런 개념이 없는 상태의 세계 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그거는 뭐 부처님 말씀하신 무상한 세계죠. 무상한 세계. 쟁무상. 이것도 이제 이렇게 불교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데, 세상은 무상하게 변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무상하게 변한다라는 말은 이제 굉장히 가장 이렇게 쉽게 오해되는 방식은 인생 무상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더덥고 허탈하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데, 원래 무상은 그런 뜻이 아니죠. 항상된 것이 없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한다는 걸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까? 무상하게 변하는 세계, 그 무상하게 변하는 세계를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이 움직임이 있어서 여러분은 이제 이 움직임이 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은 이렇게 움직일 때에도, 끝없이 제가 이렇게 이럴 때에도 여러분은 같은 모습을 보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앉아 계신데 거의 안 움직이고 계시잖아. 저야 이제 강사니까 제 멋대로 움직이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꼼짝하면서 진지하게 들으시니까 잘 안 움직인다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향적으로 어디에서나 다 이렇게 항상된 거, 동일한 거 이런 걸 보려고 하기 때문에 무상을 잘 보려고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무상이라는 거는 그 와중에도 무상한 게 무상입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앉아 계신 여러분, 혹은
집에서 잔다고 누워 계실 때 여러분의 신체 얌전히 이렇게 뒤척이지도 않고 얌전히 꼼짝꼼짝 죽은 듯이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종류의 신체. 그런데 그 신체를 안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자고 있을 때 여러 심장들 뛰고 있지요. 허파도 움직이고 있죠. 이거 안 뛰면 좀 곤란하죠, 그죠? 고장납니다. 몸이 크게 고장납니다. 이렇게 응급실 실려가는 수가 있죠. 앵간한 것들이 다 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뛰고 있는 것 안에서 심장이나 허파나 이런 것들의 세포 하나를 들여다보면은 그 세포들은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세포들하고 계속 이렇게 교신하고 통신하면서 영양소와 뭘 이렇게 주고받고 이럽니다. 피가 날아다주는 영양소와 산소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미토콘드리아한테 넘기고 미토콘드리아는 이걸 가지고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뭐 등등 이러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자고 있는 그 시간에도 심장만 뛰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세포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항상 거기 안에 계속 흐름이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게 무상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포 하나를 살펴보면 그 세포 안에서도 미토콘드리아니 핵이니 핵 안에 있는 그 뉴클레오티드들 계속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고 실제로 움직여 다닙니다. 공간적으로도. 그 RNA라는 놈들은 가서 아미노산, DNA에 가서 쭉 찍어다가 아미노산 만들어다가 해서가 이거 쭉 엮어가지고서 이렇게 중합체 만들어가지고 단백질을 막 꽈서 만들어내고 계속 이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무시고 계실 때에도. 그 안에 또 들여다보면 개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정말 무상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 얼마나 쉽게 보고 있었던가, 얼마나 무상을 절로 보고 있었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상한 변화 없이 보이는 것 속에도 무상한데 그 안에 또 들여다보면 또 무상함이 있고 또 무상함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잘 쓰는 중중무진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중중무진은 거대한 화엄적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무상도 중중무진인 겁니다. 중중무진에 무상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안다, 포착한다, 알식자를 써서 무엇을 안다라는 현상은 사실 그렇게 무상한 것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건 무언가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제 모습이 계속 변할 때 어느 한순간을 어느 지점에 고정해 놓고 누구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강의할 때 출석부를 부를 때 내가 부르는 이 학생이 지난주에 왔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무상한 변화에서 세포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지난주에 불렀던 이름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실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근데 그럼 출석을 부를 수가 없고 성적도 줄 수가 없고 강의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부르는 거죠. 편의를 위해서. 이런 게 식입니다. 너 누구지? 라고 하는 인식, 응? 김머시기 군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런 게 식이거든요. 그 식은 무언가 변화하는 것 속에 어느 한순간을 멈춰서 그 멈춘 상태에 대해서 명명하는 겁니다. 고정시켜서 포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무상한 것들을 멈춤으로써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은 언제나 실상이 아니고 실상으로부터 떨어진 게 되어버립니다. 마치 이렇게 배가 움직일 때 각주구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칼 떨어뜨린 자리에 표시를 했지만 배가 움직여버리면 놓쳐버리는 이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끝없이 중중무진의 무상함으로 변하는 세계 그 자체, 이게 바로 무명의 세계일 겁니다. 재행무상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딱 거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인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살아야 되고 우리도 살아야 되고 박테리아도 그 위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조건으로 해서 그 무상한 세계 속에서 살아야 되긴 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명 다음에 행이라고 하는 게 출현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 식은 아직 출현도 하지 않았어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변하는 걸 고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식을 포착했다, 지식을 얻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실상과 거리가 떨어져 버린 거라는 점에서 사실은 오히려 무지에 가깝습니다. 이거야말로 무지예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칼 여기 떨어뜨려 놓고서 배 위에다 땅 이거야 여기야 라고 써놓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는
없으면은 곤란한 그런 무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뇌는 이거 운동기관입니다. 생각하는 기관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운동기관이에요. 운동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식물들에게 왜 뇌가 없는가? 안 움직여도 되니까. 개들은 탁월해가지고 순자리에서 햇빛만 있으면 먹고 살거든요. 여러분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이를 찾아 이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이렇게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멍게 종류 중에 우렁생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 우렁생이라는 놈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멍게니까 착생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에 붙어가지고서 살아요. 멍게는 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안 움직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없어요. 근데 얘는 자웅동체여가지고서 이제 히드라네처럼 이렇게 얘가 이렇게 새끼를 그냥 만들어내거든요, 혼자서. 새끼는 올챙이처럼 생겼어요. 근데 얘한테는 뇌가 있어요. 척색도 있어요. 뇌가 있어서 움직여가요. 움직여가지고서 자기 착생할 때를 쭉 찾아가서 이렇게 머리부터 바꿔서 이렇게 착생을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는가? 꼬리를 먹어치우고 그 다음에 뇌를 먹어치워요. 뇌라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를 쓰는 기관이에요. 여러분이 드시는 거에 반 이상은 다 뇌가 써요. 뇌는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혈관 잠깐만 한 30분만 끊어버리면 죽잖아요. 다른 데는 안 그렇거든요. 정말로 이 에너지 집약적인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은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먹어야 돼요. 저희 예전에 이게 교도소 있을 때 단식도 해봤는데 단식을 하잖아요. 그냥 하루 단식만 해도 어려운 책이 안 읽혀요. 소설책밖에 못 읽겠더라고요. 진짜예요, 진짜. 안 돼요, 안 돌아가요.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면은. 근데 이렇게 돼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얘는 비용 많이 드는 놈들을 서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는 뇌가 없는 거예요. 뇌는 운동을 위한 기관이거든요. 여러분도 명심하세요. 운동 안 하면 뇌가 조금씩 없어집니다. 이건 공연한 협박이 아닙니다. 이 뇌과학이 이렇게 증명한 건데, 사실 이렇게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뇌세포는 이제 한 5, 6세까지 생기고 그 다음에는 없어지기만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대요. 지금도 이렇게 계속 에너지와 혈액과 영양소를 공급하면은 7, 80이 돼도 특히 해마나 이런 데는 뇌세포는 계속 생겨난대요. 그러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지 혈액이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뇌세포는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시냅스라는 것으로 축새끼 이렇게 쭉 연결되는 뉴런 망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뇌세포는 의미가 없어요. 회로가 만들어져야 돼요. 회로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로운 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낯선 사람 만나면은 친구로 사귀든 연애를 하든 굉장히 힘들죠. 왜 힘이 들까? 가족들 만나거나 친한 사람 만날 때는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사람이 하면 다 알아듣잖아. 낯선 사람은 말을 해도 이 사람이 이거 대체 어떤 맥락인지 그 끙끙 고민하는 게 사랑의 그 중요한 스토리 아니에요, 그죠? 이러려면은 이걸 처리하기 위한 회로가 없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회로가 만들어져야 돼요, 뉴런망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책들 볼 때 어렵잖아요. 힘 많이 들어요, 정말로. 물리적으로 힘이 들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회로가 읽었는데 처리가 안 되는 거야, 뇌에서. 그러니까 뉴런망이 만들어져야 돼서 힘든 거예요. 쉬운 책은 안 봐도 되는 책이에요. 거기 있는 내용들이 다 내 머리 위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란 뜻이고 안 봐도 되는 거란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안 쓰면 새로운 걸 찾고 뭐 하고 입력을 안 하면은 뇌세포들이 점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뚝뚝 다 끊어져 버려요. 실제로 어린애 때도 그래요. 어린애가 생후 1년쯤 되면은 시냅스 개수가 1000조 개쯤 된대요. 우주의 별보다도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1년 6개월쯤 되면 3분의 1로 줄어든대요. 그 뒤에는 계속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안 쓰면은. 이 치매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운동도 안 하고 머리도 안 쓰게 TV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TV 많이 보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있지만 이건 반 정도가 그렇고 반은 혈류성 치매거든요.
그 혈액 공급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뇌가 죽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건 여러분 그냥 방 안에 앉아 계시면은 선방에 앉아 있는 분들이란 모르겠는데 그냥 방 안에 5시간 앉아 있어 보라 그러세요. 있을 수 있어요? 못 있어요. TV 켜놓으면 10시간도 앉아 계시잖아요. 이러고서. TV 켜고 사유하세요? 안 하잖아. 운동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잖아. 그러고서 하루에 7, 8시간 그렇게 앉아서 계속 살아보세요. 뇌세포가 당연히 멍게가 되는 겁니다. 멍게가 되지 않으려면 운동하시고 산보라도 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책 읽으세요. 낯선 사람 만나고 낯선 얘기 듣고. 늙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입력장치는 고장나고 출력장치만 작동하는 상태예요. 잘 옆에 보세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무슨 얘기를 해도 입력이 안 되잖아. 저희 죄송하지만 어머니랑 얘기하면 막 해서 설득을 했는데 다음에 가면 다 원상 돕기 돼 있어. 안 돼, 그게 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이랑 상관없어요. 이게 열려있는 사람은 70, 80이 돼도 노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다친 사람은 40만 돼도 노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일찍 노인이 되면은 금방 이렇게 돼요. 멍게가 돼요. 근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 뇌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운동기관인데 이 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식. 예? 대상을 이렇게 포착한다라는 게 멈추는 거라서 사실은 이렇게 이게 동물들에게 꼭 필요한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서 토끼 5마리가 쭉 가다가 저쪽에서 이렇게 그 표범을 만났어. 그래갖고 호랑이를 만납시다. 호랑이를 만났어. 그러다가 잽싸게 튀었지만 동물들 뇌가 중요한 게 이거 뇌 사고 기능은 이때 시작하는 거거든요. 원래 내가 만난 놈들 앞에서 내가 도망가야 될지 덤벼들어야 될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지 이게 사고라고 하는 것에 출발이 되는 판단. 뇌가 판단하기 시작한 건 이런 거에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인데 도망쳤는데 한 놈이 잡아먹혔어. 그럼 저놈 만나서 저놈 잘못하면 잡아먹히는구나, 죽는구나.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기억이죠. 근데 다음에 만났는데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겼어. 무늬가 조금 다르게 생겼어. 저놈을 만나면 내가 저놈 모양이 조금 다른데 도망가야 될까 말까 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냥 죽지요. 그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면 같다라고 간주하고서 도망가야 돼요. 이런 놈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이런 놈들이 살아남아서 동물의 뇌가 그런 식으로 진화한 거예요. 비슷한 걸 보면 같다라고 간주하는 거. 사실 안 그러면 실제로 이건 유용하고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판단은 아니죠. 다른 거를 같은 놈이라고 간주한 거니까. 비슷하다고 해서 같다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같다고 하는 거니까 이건 무지거든. 그렇지만 유용한 무지고 필연적인 무지죠. 안 하면 죽는 무지. 이런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지식. 식이고 지식이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나 지식은 본질적으로 무지인데 유용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필연적이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것인 거죠. 이거의 반대편에 있는 게 무명이에요. 무명. 카오스. 무상하게 변하는 카오스의 세계. 이게 실상이야. 세상은 카오스인데 그 카오스를 견디며 우리는 살 수가 없으니까 자꾸 이제 그것을 딱딱 식을 포착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바꾸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다룰 수 있는 것을 바뀐 거는 그게 식인데 이것은 사실은 무지지만 유용한 무지라는 겁니다. 이걸 바꾸는 게 무언가? 행이에요, 행. 행이라는 말은 행동을 뜻하기도 하지만 행동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의지를 뜻하는 거죠. 생명체들은 다 이걸로 인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생명체들이 산다는 건 무엇일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상의 카오스, 그 속에 던져진 채 태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견디면서 살아야 돼요. 그 속에서.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살아야 돼요. 살려는 의지, 그게 바로 행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괴테라는 사람이 그 성경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을 그 파우스트라는 책에서 파우스트가 계속 고칩니다. 그러면서 이 문장을 결국 어떻게 고치냐면 임 안팡 바르디 타트, 태초에 행동이 있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칩니다. 타트, 행동입니다. 행동. 그 행동이란 왜 태초에 행동이 있다고 했을까? 생각도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지식도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살려는 이 힘과 의지, 이것 사실은 굉장히 맹목적인 거죠.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이 맹목적인 이 충동밖에 없는 세계라고 굉장히 혐오했던 것이기도 한데 이게 살기 위해서 살아야 돼라는 이게
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저놈은 또 보면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거구나. 이건 보면 덤벼들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종류의 식들. 얘를 보면 위족을 뻗어서 이렇게 쌓아내야 되는 거구나. 박테리아나 아메바 같은 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식입니다. 식. 혹은 어떤 아메바나 박테리아들 그렇습니다. 이 영양소, 이 화학적인 감지 능력이 있어가지고서 어떤 종류의 이렇게 미네랄이나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얘들이 이쪽으로 옮겨갑니다.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먹이를 찾아서. 우리가 이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이동하는 거, 이게 식입니다. 식.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이런 거는 아니지만 이런 종류의 자극에 반응해서 일리 가면 먹을 게 있다라고 하는 종류의 그런, 사실 항상 먹을 게 있는 건 아니지만 유사성에 대해서 때려 맞춰 가지고서 이렇게 생각한 식입니다. 이 식은 무엇이 형성하는가? 살기 위해서, 살겠다라는 의지, 그 행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무상한 카오스의 세계 속에서 살겠다는 의지가 식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무명, 행식이라는 그 계열이 바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려운 게 이 명색이지요. 명색. 명색은 뭐 이렇게 두 개 합쳐진 말이죠. 이름하고 뭐 이렇게 이 물질과 비물질적인 것들이 이제 합쳐진 말이죠. 나마루빠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이게 합쳐진 건데, 이 명색이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는 게 조금 이렇게, 이 명색이 도대체 뭐지? 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식이 있었을 때, 식 다음에 식이 명색을 만들어내는데, 왜 이 명색이 발생하는가? 식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식들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래. 아메바나 박테리아 같으면 그냥 여기다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게 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진전되면은 이거는 먹을 거, 이거는 이렇게 독소, 이건 피해야 할 거, 이런 것들을 분류하게 되겠죠. 그죠? 먹을 것만 알면 곤란하잖아요. 얘는 먹이. 여러분들이 한 판단들도 그런 겁니다. 동물로서 한 최초의 판단. 이건 먹이야, 덤벼들어야 돼. 이건 적이야, 천적이야, 도망가야 돼. 이거는 그냥 있어도 돼. 둘 다 아니야. 이런 판단들. 이게 이제 여러 식들을 분류하는 범주들입니다. 이런 게 범주라고 그럽니다. 철학자들 얘기하는. 이런 분류를 하게 됩니다. 분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 우디 앨런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 세상의 자동차에는 두 가지가 있어. 티코와 티코 아닌 게 있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식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식은 굉장히 무식한 분류에 속하죠. 대부분의 분류는 하나의 틀로만 세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무지이지만 어쨌든 필요한 분류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분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분류는 안팎을 분류하는 거예요. 식이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식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아메바 수준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먹이를 봤을 때도 이건 고기군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대상과 여러분의 코 혹은 대상과 눈, 이게 만남에서 이렇게 식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들도 마찬가지죠. 이것과 얘가 갖는 어떤 감각적인 감각기관이라고까지도 하기 어렵죠. 여기는 어떤 이렇게 세포가 가지고 있는 특이성이 딱 이렇게 만났을 때 먹이네 하면서 딱 흘러가게 하는 식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식이 발생을 했는데, 이 식은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이미 그 자체로 이렇게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겁니다. 항상 섞여 있게 마련인 겁니다. 그런데 섞여 있는 것에 대해서 이건 밖에서 온 거네, 이거는 내가 판단한 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판단이 사실 이렇게 유기체, 동물들이 갖는 면역계가 이런 판단을 실제로 여러분이 생각하기 전에 합니다. 면역이란 무언가? 면역계는 사실 굉장히 여러분 몸에 여러 가지 면역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면역계는 피부예요. 피부 찢어지면 그 다음에 상처 생기고 막 이렇죠. 그 다음 면역계가 그 다음에 방어하는 겁니다. 피부가 1차 면역계고, 찢어지면 거기 와가지고서 이렇게 밖에서 온 세균들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작용이 있는 거죠. 피부도 면역계고, 그 다음에 입안에 있는 침이나 이렇게 이 체강, 이렇게 몸에 있는 구멍 안에 이렇게 여러 체액들이 있잖아요. 입안에 있는 침을 비롯해서 이런 것도 면역계예요. 그래서 경계가 조금 다르죠. 위액들도 다 그런 면역계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안 좋은 게 갔을 때 거기서 다 이렇게 막아줍니다. 뱃속으로 들어간 것들 막아주는 건 피부가 못 막잖아. 그거는 먹어야 되는 건 안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또 거기서 막아주는데,
근데 면역이라고 할 때 가장 이렇게 잘 알려진 동물의 면역계는 이제 특이적인 면역계인데, 여러분 그 피에 있는 그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백혈구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이 세포 안에 있는 B세포, T세포 이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게 면역 세포들이에요. 얘들이 어떻게 그 면역계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면은 내 몸에 있는 단백질들이나 얘들 그 효소들 이런 것들의 그 표지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다른 놈이 딱 끼워봐 가지고서 다른 놈이 나타났으면 걔를 이렇게 가서 공격을 합니다. T세포들이 주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얘들을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예전에 이런 걸 굉장히 군사주의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밖에서 적군이 들어오고 여기 있는 그 면역세포들이 이제 이 방위군이죠. 가가지고서 놈들을 뻥뻥뻥 해서 진압해서 패퇴시키는 이런 거로 설명을 했는데, 이게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장기 이식 때 발생하는 면역 반응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기 이식은 여러분이 필요해서 몸에 끼워 넣는 거잖아요. 신장도 넣고 뭣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면역 반응이거든요. 이거 신장 이식했을 때 제일 문제가 면역 반응이 생겨서 실패하는 거잖아. 면역 반응은 자기 몸에 필요해서 넣은 신장인데 면역 세포들이 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적이라고 공격을 하는 거라고 말을 하면 곤란하잖아요. 즉 밖에서 온 세균들이나 이것도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판단을 해서 공격을 하던가 안 하던가 하는가? 자기 몸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공격하는 것이어서 밖에서 들어온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면역 체계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의 안과 밖을 가르는 미시적인 시계 체계 같은 거예요. 얘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식을 사용하지 않아 거기에, 그죠? 여러분들은 의식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은 판단하지 않지만 세포들이 판단을 해요. 세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서 얘는 그 몸 안에 있는 거네, 얘는 아니네, 얘는 아니네 이러면 쳐내고, 이런 거를 세포 밑에 있는 면역세포 수준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식이지요. 근데 이 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신체의 경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바깥과 안. 그리고 이제 바깥과 안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내 몸과 내 몸 아닌 것들, 나와 환경 이런 게 이제 구별되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내 몸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했을 때 꼬집은 것과 꼬집힌 것들이 또 구별되게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내 몸 안에 있는 것도 구별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경우에 이렇게 이런 것들의 자극의 재료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에 가까이시라고 명명할 수 있고, 그것들을 지각하는 작용,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거, 따옴표 쳐야 되겠지만 능동적으로 식을 형성하는 작용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두 개가 구별되는 거죠. 뭐 유식에서 같으면 견분, 상분으로 구별하는 게 우리 눈에서만, 육식에서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미시적인 요 세포적인 수준에서도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이 나마와 루파를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지요.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명색 다음에는 이 육처 혹은 이제 육입, 육근 뭐 이런 그 감각기관 내지는 감각작용을 뜻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것에 의해서 설명이 되죠. 요 지점에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자아라고 하는 것들이 출현한다. 요 사이에 자아가 사실은 숨어 있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감각기관이 육처, 육입, 아니비설신의 6개 얘기 있지요.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식을 형성하는 기관은 그 아니비설신이 6가지 감각기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면역세포도 식을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세포, 그 뉴클레오티드, 이 핵 안에 있는 DNA에 있는 것들도 식을 형성을 해요. 그래서 그 유전자는 그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이 4가지가 이렇게 DNA에 A, T, T, C, G 이런 식으로 쭉 배열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 RNA가 가서 이렇게 A는 T로, 그 T는 C로, 뭐 T는 A로, G는 C는 G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서 아미노산을 모아오는 거예요. 3개 단위로 끊어가지고. 다른 놈끼리 안 하고 이거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 이것도 식 아니에요? 자기 짝을 알아보는 거잖아요. 이거는 세포가 아니고 핵산 수준에서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AGT 뭐 이렇다 그러면 이제 뭐 아데닌, 어떤 건 리신, 어떤 건 글루탐산 이런 아미노산 짝이 있어요. 이거 아미노산 알아보는 거예요, 얘들도. 이것도 식이지요, 식. 이 식은 6초나 6입 이전에 있는 식이지요. 그래서 무명행 식할 때 그 식은 그 감각기관 이전에 있는 식이에요. 뭐 부처님이 이런 것을 알았을지는 모르겠으나 놀랍게도 어쨌든 이 감각기관 이전에 존재하는 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감각기관 이후에 있는 이 촉, 수, 이것도 감각이잖아요, 그죠? 수. 이건 육군의 감각작용을 하는 것들은 수라고 명명을 하신 거예요. 감각기관에 있기 이전에 있는 그 시계작용, 이런 것들은 따로 명명을 하신 거죠. 사실은 이게 현대과학에는 아주 잘 맞아요. 왜냐하면 감각기관 이전에 있는 식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 감각기관, 이걸 가지고 이제 있는 식은 동물들에게만 해당이 되잖아요. 식물들은 안식이 있을까요? 소리를 들을까요? 냄새를 맡을까요? 소리 듣는 건 아직 확증이 안 됐어요. 다른 건 다 해요. 식물들은 빛을 감지하는 능력이 우리보다 훨씬 탁월해요. 걔들은 그게 모든 거기 때문에 빛에 대한 능력은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식물학자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그 실험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애기장대라는 풀이 있어요. 아주 제일 간단한 풀인데, 애기장대라는 풀의 광수용체가 11개가 있어요. 여러분 눈의 망막에는 여기 이제 이 광수용체들 광감세포들이 있는데, 이 광수용체가 있는데 5개가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이렇게 로놉신, 그다음 포톱신 3개, 크립토크림, 이렇게 이 크립토크롬 5가지가 있어요. 로놉신은 명암을 구별하는 거예요. 포톱신은 색깔을 구별을 해요. 아마도 삼원색에 해당될 것 같아요. RGB. 그다음에 이제 이 크립토크림은 생체 시계. 그래서 이 빛에 반응하면서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이게 빛과 결부가 돼 있어요. 이렇게 5개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 눈이 얼마나 섬세해요, 그죠? 이 모든 걸 다 탁월하게 보여주는데 5개의 광수용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애기장대풀은 11개가 있다니까. 그럼 우리보다 훨씬 한 2배 이상 2개가 뭐겠어, 그지? 훨씬 잘 본다고 봐요. 25배 이상 잘 본다고 봐야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얘들이 명암만 구별해서 빛이 있는 데만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건 잘 알려져 있어요. 다윈 시대부터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빨간색과 파란색도 다 구별을 해요. 예를 들면 석양이 이렇게 떨어질 때 색깔이 빨간색이잖아요. 그 빨간색이 색이 오는 순서에 따라서 얘가 꽃을 피워야 될지 잎을 닫아야 될지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에서 호흡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다 구별을 해요. 확인이 됐어, 그거는. 그런데 얘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물을 보는 것보다 더 잘 봐. 그런데 눈이 없잖아. 그럼 안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본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동물적인 이런 생각이지요. 다 보는 거예요. 다만 눈 없이 보는 거죠. 눈이 있어야 본다는 생각은 동물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동물 중심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인간 중심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눈 없이도 볼 수 있어요. 훨씬 잘 볼 수 있어요. 얘들은 이 냄새를 굉장히 잘 쓰거든요. 이파리를 이렇게 해충들이 와서 이렇게 이 벌레들이 와서 갉아먹기 시작하면은 얘들을 쫓기 위해서 그 메탄기가 섞여 있는 그 가스를 방출을 해요. 그 이파리에서. 그러면은 그 냄새를 맡고 이 나무에 있는 다른 잎들 전체가 다 그 가스를 다 방출을 해요. 그런데 얘 말고 얘는 사실 냄새 맡고 한 건지 그 안에 다른 그 신경으로 무슨 신호를 전달했는지 모르잖아. 옆에 있는 나무들도 같이 그 가스를 방출을 해요. 이거는 냄새 맡고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후각이 있다. 코가 없어, 근데. 코가 없어도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은 6초 6입 없는 식을 얘기한 것은 굉장히 놀라운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에요. 이거는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진짜 윗바나사 그렇게 이 윗바사나 열심히 하면은 그 안 보이는 미립자들 그 이 오온들이 터지는 것도 보인다고 어디서 누가 쓴 걸 봤는데 그 관찰력 덕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어쨌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2번 썼지가 아니고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그리고 이제 그 이 육처 육입이라는 건 기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감각 기관. 기관이라는 건 영어로 오르간이라고 쓰죠. 이건 이 라틴어 오르가눔에서 나온 건데요. 오르가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는 도구란 뜻이에요. 도구. 그래서 기관은 도구란 뜻이에요. 그래서 호흡기관, 뭐 이 운동기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배설기관, 소화기관, 순환기관 이런 게 있을 때 다 도구인데 왜 도구라고 썼냐면은 이 생물학이라는 건 원래 그 19세기에 탄생을 했어요. 바이올로지라는 건 그 이전에는 생물학이 따로 없었어요. 그 자연사라고 하는 것 안에서 같이 다뤘어요. 왜냐하면은 공룡을 다루는 거는 지질학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있는 것만 다루질 않았었거든요. 19세기 들어오면서 서양에서는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권적인 기관으로 딱 부상되게 돼요. 그리고 모든 걸 이걸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게 되면서 그래서 분류학도 원래 식물 분류학은 18세기에 린네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 중요 드러난 특징들을 보고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무꽃, 배추꽃이 뭐가 꽃술이 어떻고 시방이 어떻고 이런 거 위치를 보고서 한다든지 모양을 보고 분류를 했는데 동물 분류학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동물 분류학은 19세기에 퀴비에라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거는 기관별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따라서 호흡기관, 순환기관, 운동기관, 소화기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 어류의 아가미하고 여러분들의 허파하고는 모양이나 작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게 생겼거든요. 그런데도 호흡기관이기 때문에 상동기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분류하는 방식의 중요한 특징인데 생명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어떤 기능을 하는 도구, 그게 바로 기관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런 도구들은 사실 오가니즘, 유기체라고 하는 거 전체, 유기체라는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기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게 거의 중요한 자리를 갖고 있고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저런 게 있다라는 것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라는 개념이 여기 사실은 전제가 이렇게 될 때만 실제로는 지금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해당이 되는 기관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유기체가 된다는 건 뭐냐? 손발 이런 게 따로 노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전체로 딱 된다는 말이고 이 결합체 전체가 나라고 여러분들 부르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나라는 건 생물학적으로 유기체라는 개념하고 결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원래 인디비주얼이라는 말을 개인이라고 번역하는데 인디비주얼, 디비주얼하지 않은 이란 뜻이지요. 더 이상 디바이드 할 수 없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이란 뜻이에요. 그건 사실은 엄격하게 적용하면 원자 같은 거에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개인, 개체, 유기체를 뜻하는 데서 사용이 돼서 지금도 개인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왜 인디비주얼인가 개인이? 이거 여기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지요. 이렇게 자르면 둘 다 죽지요. 이런 의미에서 유기체는 이 부분을 잘라낼 수 없는 유기체가 최소 단위다. 이런 생각이 19세기 생물학의 기본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명명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유기체가 바로 나라고, 그러니까 나라는 관념은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일 텐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 개체, 나라고 하는 것을 고고 단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개미 같으면 어떤가? 개미는 군체라고 그러는데 개미는 개미떼에서 일부를 떼서 다른 데 갖다 놓으면은 다 죽어요, 개들은. 같이 모여 있으면 같이 살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묶어서 인디비주얼이라고 그래요. 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왕개미는 그 생식기관에 해당되고 우리로 치면은 일개미는 그 이렇게 운동기관, 그다음에 병정개미는 면역기관 이런 데 해당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렇게 막 자유롭게 퍼졌다 모였다는 이런 종류의 인디비주얼인 거죠. 그때 개미 한 마리 한 마리 인디비주얼이 아니에요. 흔히 하는 이런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 전부 다 이 오거니즘이 돼서 유기체가 되어야 유기체 단위로 자기가 개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바로 그런 점에서 육처 유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유기체가 전제된 개념인 거죠. 나라는 그래서 육처 유깁은 이미 자아라는 게 있어야 돼요.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명색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외를 구별을 하고 내 몸과 바깥 환경을 구별하기 시작하려는 그런 작용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 이미 나의 경계라는 게 그려지기 시작하겠죠. 그죠? 이거의 작용에 의해서 이 나의 경계들이 그려지는 거예요. 실제로 면역계는 나 아는 것과 구별하는 작용이라고 정의를 해요. 생물학계에서도, 생물학적으로도. 이런 것에 의해서 구별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경계는, 그 면역계는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경계가. 왜냐하면 면역세포들이 작용하는 데 따라서 면역 방식은, 면역계는 경계가 달라지고, 안팎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요새 뭐 이렇게 많이 있지만 이렇게 알레르기 같은 거, 알레르기는 사실은 면역계가 작동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먹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동물들은.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 몸 바깥에 있는 걸 내 몸 안으로 넣어서 흡수해서 내 몸의 일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면역계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들어온 거는 전부 다 공격 대상이에요. 근데 이 공격을 해버리면 못 먹잖아. 그래서 그냥 입으로 먹고 이렇게 위를 통해서 흡수된 거는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직접 피부를 통해서 혈관에 주입하면 공격을 해요. 그래서 면역 반응 때문에 다 죽어요. 그런데 알레르기는 뭐냐 그러면은 내 몸에 내가 먹어야 되는 건데 이게 외부에서 들어온 표식을 얘네들이 이렇게 그냥 띄지 못해가지고서 먹으면은 그걸 공격을 해버리는 거. 이게 알레르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들어가면 면역 반응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그죠? 다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그렇게 면역 질환 있죠. 가장 잘 알려진 게 류머티즘이죠. 류머티즘은 이 면역 세포들이 내 신체 일부를 바깥에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해서 공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탈이 나는 거예요. 근데 류머티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모든 기관마다 다 이런 이런 자가 면역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분자적 수준에서 자기 몸에 속한 것들을 적이라고 외부라고 생각해서 공격하는 이런 병이 있는데 루푸스 병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신체 모든 부위가 다 면역세포의 공격 대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얘가 맘먹고 어느 부위 공격하면은 파킨슨병하고 똑같은, 뇌의 어느 부위를 공격하면 파킨슨병하고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어디 부위 하면은 류머티스랑 똑같은 거, 모든 게 다 되는 이런 종류의 병까지도 있어요. 이런 경우엔 내부가 없는 거죠. 다 바깥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면역계 안에서도 다른데, 아까 피부와 안에 있는 체액이 갖는 경계도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면역계는 또 노말 플로라라는 게 있어서 밖에서 들어온 세균인데 내 몸 안에 딱 적응해가지고 내 몸에 면역계로 되는 놈들이 있어요. 아주 이상한 놈들이죠. 지금 밖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스파이 같은 놈들, 배신자 같은 놈들일 텐데, 이 노말 플로라라고 하는데 이것도 면역계의 중요한 일부인데 얘들은 안팎의 경계가 또 다르죠. 이렇게 원래는 우리 몸의 경계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그걸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하나의 경계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경계 안에 있는 게 나다. 바깥에 있는 건 환경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면서 나라는 관념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허구죠. 나라는 관념은 그래서 허구예요, 허구. 그렇기는 한데 이 허구도 유용하고 필요한 허구예요. 왜냐하면은 이 경계가 없어져 버렸을 때 사실은 이 내 몸 안에 있는 신체들의 능력이 탁월하면은 어떤 놈들이 와도 걔랑 같이 잘 지내면은 이 면역계 경계가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어떤 세균은 들어와도 괜찮은데 어떤 세균은 들어오면은 내 몸이 못 견디는 경우가 많잖아요. 세균은 병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몸에는 무지 많은 세균이 이미 있어요. 여러분 신체 안에 조 단위 개수의 그 세균이 있어. 걔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 거야. 몸 안에 있어도. 근데 어떤 놈들은 조금만 들어와도 치명적인 병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래서 이걸 방어하지 못하면 죽어버리는 거. 이게 에이즈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런 면역 체계가 와해돼 버린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은 면역계라고 하는 건 내 몸의 무능성 때문에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놈들을 쳐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즉 내 몸이 내 면역 능력이 크다라고 하는 건 뭔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세균들이나 외부들의 폭이 큰 거예요. 면역력이 작다라고 하는 건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세균들이 적은 거야. 사실은 몸이 여러분들 약할 때 보면은 없던 병도 생기잖아요. 그 대상포진. 그 세균이 바깥에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내 몸에 있던 건데 내 몸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확 나타나는 병이죠. 간염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면역 항상 있다고 무조건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용할 수 있으면 공격을 하지 않아. 근데 떨어져 버리면 그 이질적인 것들을 공격을 해. 넌 적이야 이러면서.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보면은 나라는 경계가 강한 사람일수록 사실은 면역력이 약한 경우일 가능성이 커요. 면역력이 약할수록 남들과 자기를 구별하려고 애를 쓰게 돼 있잖아요. 면역계는 그런 점에서 자아라는 거 허구의 경계인데 무능력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근데 사실 무능력을 어떻게 탓하겠어? 오면 죽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사실은 이거는 실체가 아니고 끊임없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신체 이게 면역계의 작용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아주 가변적인 경계를 갖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실체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허구지만 유용한 허구, 아까 유용한 무지처럼 유용한 허구인 거지요. 그 유용한 허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고, 기관이 생겨나면서 육처가 생기고, 육처가 이제 외부 대상과 만나는 접촉이 생기고, 접촉에 의해서 감수작용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 감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 쾌와 불쾌, 감수작용은 이렇게 하나하나의 식보다는 이건 뭐야, 응? 이건 팔이고, 이건 목이고, 이런 거보다는 파리를 봤을 때는 그 불쾌감이 생기고, 모기를 봤을 때는 적대감이 생기고, 이런 종류의 것들이 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내 몸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 몸에 달라붙었을 때, 혹은 내 몸에 다가왔을 때, 내 몸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놈들, 혹은 나를 괴롭히는 놈들, 이 능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이런 놈들은 불쾌한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마이크다, 목이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나의 판단이 거기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죠. 좋아, 나빠, 좋음, 나쁨, 기쁨, 슬픔, 쾌, 불쾌,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판단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가장 기본적인 게 쾌감, 불쾌감이죠. 사실은 그래서 내 몸에 작용을 해서 내 몸의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들은 불쾌하게 느끼게 되고, 내 몸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들은 쾌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슬픔과 기쁨이 이런 것들로부터 발생을 하는 건데, 역시 무언가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능력을 감소시키는 어떤 것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서 슬픔의 감흥 같은 게 느끼는 겁니다. 그 슬픔에는 이제 분노도 있고 원한도 있고 미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쭉 있죠. 이게 연민도 있고 뭐든 다 슬픔의 감정에 속하는 거고, 기쁨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능력을 증가시키는 놈과 감소시키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누구한테 좋은 약이라고 그래도 내가 먹으면 안 좋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건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나에게 와서 내 몸에 끼어들었을 때 내 몸을 이렇게 감소시키는 놈과 증가시키는 놈이 있는 건 틀림없죠. 물론 상관없는 놈들도 있겠지만 이런 게 쾌감, 불쾌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는 거고, 좋다, 나쁘다하고 선악은 또 굉장히 다른데, 선악은 사실은 이제 조건과 상관없이 좋다, 나쁘다는 몸 상태나 이게 누구한테는 좋고 누구에게는 나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배탈 난 사람한테 우유는 나쁘죠. 배고픈 사람한테 우유는 좋잖아요. 그런데 우유를 먹는 게 악이라든지 선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사과를 먹는 것도 누구한테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사과를 먹는 게 선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 근데 이제 이게 조건과 무관하게 지켜야 될 계율이 딱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은 사과를 따는 게 악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담의 사과잖아요. 대부분 이건 초월적인 그런 규칙들을 인위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이유랑 상관없이 지켜야 되는 어떤 것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감수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그런 두 가지 방향, 쾌감과 불쾌감, 기쁨과 슬픔을 야기하는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하는 작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분별이 발생을 해요. 분별이란 무언가, 이건 매직이다, 이거는 마이크다, 이건 팔이다, 이건 똥이다, 이런 판단이 분별은 아닙니다. 분별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게 더 하나 달라붙는 겁니다. 좋아, 싫어, 이런 게 달라붙는 겁니다. 좋은 것과 싫어하는 것들, 이런 게 달라붙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 분별을 떠나면은 그러니까 지극한 도란, 조주 선사가 이렇게 자주 인용하는 증도가 이렇게
신신명에 나온 문장인가요? 그 있잖아요. 그 이렇게 이 지도문안 유혐간택, 단막증의 통연명백. 그러니까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이 가려 선택하는 것을 안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가려 선택하는 게 뭔가 그 뒤에 나오는 말이죠. 애증을 떠나면 사태가 통연명백하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예전에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똥과 정확하게 정말로 똥의 모양으로 정확하게 초콜릿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나눠준 건데 여러분 드시겠어요?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른들은 못 먹었대요. 근데 어린애들은 다 먹더래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린애들 보면 똥이 더러운 줄 모르고 갖고 놀고 그러잖아요. 애기들 보시면. 아직은 이게 더럽다, 뭐하다, 좋다, 나쁘다 이런 분별심이 안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똥이라는 걸 알아서 그렇게 갖고 놀지 않는 수준에서도 똥은 불쾌라는 느낌, 똥은 더러운 것이야 이런 생각이 아직은 없을 때는 초콜릿이네 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딱 봤을 때 똥이잖아. 초콜릿인 걸 다 알려줬는데도 똥이잖아. 손대기 찝찝한 거죠. 이게 이제 분별심의 작용이에요. 근데 이 분별심의 작용이 왜 문제인가? 실상에 다가갈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더러운 거니까 라고 해버리니까. 이거는 이렇게 징그러운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징그러운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이 장어나 미꾸라지나 이런 거 들어간 것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예를 들면은 고수 좋아하시나요? 고수? 한국 사람들 고수 잘 안 드시잖아. 중국에 가면 중국이나 베트남 가면 다 고수 뿌려놓는다고. 대부분 사람들이 못 먹어요. 어떻게 이걸 먹어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맛있어서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난 고수 싫어. 어떻게 이걸 음식에 이런 걸로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손을 내밀 수도 없고 먹어도 맛없다는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들은 맛있어서 먹는 건데 그 맛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별이 있으면은 그 맛에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그 유용한 무지였던 것이 이제 유용성을 넘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이렇게 삶을 이렇게 제약하는 무지로 오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실상을 못 보게 만드는 게 실제 삶에서 문제가 되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제 무지가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식과 더불어서 발생했던 무지는 유용하고 필연적인 무지지만 유용하고 필요한 무지였어요.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제 분별이 더해지면서 맛보기도 전에 이렇게 돼버리고 듣기도 전에 시끄러워 이렇게 해버리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이제는 오류, 사태를 정확하게 못 보는 오류가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무지의 두 번째 단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지도 똑같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흔히 무지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도 이런 거에 훨씬 더 이게 가까이 있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그 근저에는 몸에 좋은 것과 나쁜 것,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과 감소시키는 것 이런 작용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는 유용한 무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보거나 정확하게 보려고 하지 않으면서 애증의 판단, 호호의 판단을 덧붙여버리기 시작할 때 이제 식이라고 하는 게 내 신체로부터 떨어진 어떤 것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무지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애취가 나오죠. 애는 뭐 증과 나란히 따라다니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좋아라고 이렇게 덤벼들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때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 지식이 나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 삼독이라고 부를 때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이렇게 치심이 발생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거와 짝을 이루는 거지만 일단 여기는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가 발생을 한 건데 치심이 발생을 한 건데 이제 온 것에 대해서 이건 내가 전에 먹었더니 나한테 좋았어 그러면서 무조건 보면 먹으려고 한다든지 이건 무조건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애착이지요. 반대로 이제 그것들을 계속 멀리 하려고 그러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일 거고 이 반대에 있는 것이 진심. 탐심은 어떤 대상을 내 옆으로 최대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고 진심은 최대한 멀리 하려고 하는 거죠.
멀어지지 않으면 부수거나 때리거나 부수려고 하게 되는 이런 종류의 감정 반응들일 텐데, 그런 그 반응의 양상들이 증폭되는 작용, 그게 감정인데, 어쨌든 애취는 이제 그런 감정들이 작용을 하면서 대상과의 관계를 굉장히 증폭시키게 됩니다.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애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이렇게 취착을 낳고, 취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대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상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일 텐데,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죠. 이렇게 뭐 이렇게 이 정착, 고착, 집착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단계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개념들이 있을 텐데, 뭐 정착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대상들을 안정적으로 얻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어디에 이렇게 뿌리내리고 이제 멈춰 버리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움직이지 않게 되고 실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내가 정착한 그것을 나의 것이라고 하는 아소상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고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유기체 이하의 수준에서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그렇게 구순기에 고착된 사람들, 그 프로이트가 이제 그렇게 어린이의 그렇게 성욕의 발전 얘기를 하면서 초기에는 처음에는 입에 이제 그 성감대가 발달하고, 그래서 엄마 젖가슴, 그러니까 젖가슴에 주로 반응하는 구순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항문으로 옮겨가서 항문기, 그 다음에 성기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오이디푸스 거쳐서 이렇게 쭉 가는데, 어쨌든 이제 그 구순기의 이 리비도가 이제 충분히 이렇게 구순기 욕망이 충분히 이렇게 충족되지 않았을 때, 나이가 지나서도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이 리비도가 이쪽으로 쏠려버리는 일이 발생을 할 때, 그런 걸 이제 여기에 이 구순기의 욕망이 이 리비도가 고착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유기체 이하의 수준에서도 그런 고착이 발생하는 거, 취착이 발생한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병적인 증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항상 병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증상을 야기할 수 있는데, 집착은 대부분의 경우는 병적인 증상 그 자체죠. 뭐 스토커가 이제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 이제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거다라고 하면서 억지로 우겨서 가지려고 하는 이런 종류의 그 애착,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집착이지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착, 이런 것들이 이제 취착이고, 뭐 하여튼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쭉 이 취착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취가 있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음이 생을 만들고, 생이 노사를 만든다. 이게 이제 이렇게 12연기의 이렇게 완결이지요. 근데 여기서도 가지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은 무상한 것은 가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져봐야 떠나버리는 것이고, 가져봐야 망가져버리고 썩어버리는 것이고 사라져버리는 것일 텐데,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사실 그렇게 되면은 사라지는 것들, 그렇게 되면 가질 수가 없게 되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이것들은 존재하는 것이고 계속 있을 거야, 지속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그 망상을 만들어내게 되죠. 이런 게 이제 그 전도망상이라고 하는 거죠. 뒤집힌 생각들을 만들어내서 유라는 관념을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유에서 생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렇게 철학적으로 대단히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이 화살표인데요. 이 세상이 이렇게 끊임없이 생멸하고 변화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 존재하는 것은 생성밖에 없는 겁니다. 생성, 변화, 생멸밖에 없는 겁니다. 생멸이란 무언가, 생성이란 무언가, 있던 것들이 없어지고 없던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떤 상태, 즉 탄생과 죽음이 공존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생성의 일부인 겁니다. 탄생도 일부고 죽음도 일부인 것이고, 이게 공존하는 게 생성인 겁니다. 유라고 하는 건 무언가, 그것을 어느 한순간에 고정시켜 버렸을 때 계속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또 하나의 무지, 다음 단계의 무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그 어떤 상태를 이제 유라고 명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통 그렇고 철학자들도 많이 그런데, 있는 것들을 있지 않은 것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는가? 생겨난 것은 전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있는 것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멸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유와 생을 뒤집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생이 있고, 생 있는 것들의 일부만을 딱 이렇게 고정시켜 버렸을 때 유라는 허구적인 관념이 발생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유를 실체화하면서 이 생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다음으로 이렇게 배열을 해버리고, 그런 생멸이 작동해서 노사,
늙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지요. 사실 이건 헤겔 논리학 같은 걸 보면 그렇습니다. 헤겔 논리학의 그 순서를 보면 제일 앞에 존재, 유가 나옵니다. 유. 그 다음에 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생성이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은 이 가장 추상적인 수준에서 유라고 하는 것은 있음 그 자체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있음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런데 있음 그 자체인데 이 순수한 유라고 하는 건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무다. 그 다음에 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유와 무가 하나이기 때문에 생성이다. 사실 이건 사기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순수 유에서는 생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있음이라는 규정만 있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어요. 생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듯하잖아요. 유와 무가 공존하니까 생성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무인지 어떤 유인지를 실제로는 무를 뜻하는 유에서는 생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헤겔은 이제 생성을 설명하고 싶어서 변증법을 이렇게 구성하고 싶어서 이랬던 건데 실제로 존재하는 건 생성밖에 없는 겁니다. 생성 안에서 제가 이 멈추려고 할 때만 유가 발생을 하는 건데, 이런 전도망상이 실제로는 철학, 그 서양의 철학, 그 생성을 설명하려는 철학자의 그 책 안에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 생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렇게 이 있음을 탄생을 시작을 해서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그래서 원래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 신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제 세포의 일부는 계속 죽어가고 어떤 것들은 새로 태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어서 실제로 6, 7개월 지나면 뼛속에 있는 세포까지도 다 바뀐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제 몸에 있는 세포들 가운데 어떤 놈들이 나는 죽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런 애착과 집착이 발생해서 존재를 지속하려고 하게 되면 그게 암세포가 됩니다. 우리 몸의 다세포동물인데 이게 때가 된 것들은 죽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살 스위치를 켜요. 미토콘드리아의 유전자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틱 자살 스위치를 올려주면 이제 걔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나가야지, 그렇게 죽어나가지 않으면은 걔가 좋은 자리 차지하고서 영양소와 산소를 다 쓰고 있으니까 새로운 세포들이 들어서 가지고서는 영양소와 산소를 먹을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얘들은 올라갔다 죽어 버려 가지고서 신체가 갱신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암 환자들 보면 쭉 삐쩍 말라 죽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데 한 놈이 딱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 옆에 있는 놈도 위협을 느끼니까 나도 이러면서 암세포가 쭉 증식되어 가는 겁니다. 암세포는 병균이 아니잖아요. 내 몸의 세포가 자살세포 끄는 걸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애착, 집착이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그런 죽음으로 전체를 죽여버리게 되는 거지요. 근데 사실은 생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언제나 같이 하는 거고, 죽음이라는 것 없이는 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죽음조차도 생의 일부를 다룰 수 있을 때만 죽음도 생도 이렇게 제대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유무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나면은 탄생과 죽음이라는 것 안에서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유라고 정의를 하게 돼버리면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생은 죽음과 정반대에 있는 거. 그러면서 누구든지 살고 싶어 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그러니까 늙는다라는 것은 고통으로 가득 찬 것이 되어버리고, 인생은 고통이 가득 찬 거고 결국은 다 죽어갈 건데 하면은 태어나는 것부터가 이제 고통이 되어버리는 이런 이렇게 관념들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윤회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건데 왜 이걸 사람들은 고통이라고 느끼게 됐을까? 왜 끊고 싶어 할까? 생이 고통이라고 느끼는 사람한테는 고통의 영원성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관념 때문에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념이 싹 사라져버리면 윤회가 곧 해탈이다라고 하는 얘기로 갈 수가 있는 거지요. 뭐 따로 깨달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는 생 자체가 이렇게,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하고 만날 확률이라는 건 지구 전체의 생명체들을 놓고 비교하면은 거의 0에 가까운데 만난 거거든. 얼마나 행운이에요. 그 다음에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헤어져야만 딴 사람이 또 올 거 아니야. 그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떠나주는데. 이렇게 되면 오는 것 오는 대로, 가는 건 가는 대로 긍정할, 이게 여여하게 긍정한다는 말 아닌가요?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거. 이렇게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취착이 발생을 하면은 가지마, 오지마 이렇게 돼버리는 거가 되고, 이게 이제 고통으로 가득 찬 생이 되는 거죠. 똑같은 생을 살면서 사실은 겉으로 보기엔 다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아주 행복하게 사는 거,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의 차이가 이제 거기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제 식으로 너무 두들겨 맞춘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공부한 그 이렇게 이 자연과학이나 문화 등등 이런 것들하고 철학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12연기는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게 어떠한가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